결혼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정민수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했어요. 직원이 30명 정도 되는 회사였습니다.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규모였죠. 남편은 매일 아침 제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아 신문을 펼쳤고 저는 그 옆에 서서 국그릇에 김을 피워내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남편은 늘 바빴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면 회사로 향했고 저녁 늦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거래처 미팅, 납품 일정, 품질 관리 문제,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주말이면 남편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가거나 영화관에 가기도 했어요. 명절 때마다 시댁에 빠짐없이 찾아갔고 제사상을 차리는 일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믿었어요. 우리 가정은 평온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어요. 큰아들 준호는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성실한 아이였죠. 작은 딸 지은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활발하고 눈치 빠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지은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좀 이상하지 않냐고요.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빠가 바쁘시니까 그런 거라고, 회사 일이 많으셔서 그런 거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딸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돌이켜보니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어요. 전에는 저녁 8시면 돌아왔는데 어느새 9시, 10시가 되어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주말 골프 약속도 잦아졌죠. 한 달에 한두 번이던 게 매주로 늘어났어요. 남편의 휴대폰 사용 습관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식탁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식사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식사 중에도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메시지가 오면 화면을 제 쪽으로 보이지 않게 가렸고 전화가 오면 발코니로 나가서 받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혹시 무슨 일 있냐고,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냐고요. 남편의 대답은 차갑했습니다. 당신이 뭘 아냐고. 회사 경영이 얼마나 힘든데 그러냐고 했어요. 그냥 집안일이나 신경 쓰라는 말과 함께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뭘 더 물어볼 수 있었겠어요. 아마 정말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제 남편이 25년을 함께한 그 사람이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걸요.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널고 저녁 밥상을 차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다는 거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매화가 피고 개나리가 노랗게 물들던 그 계절에 남편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도 신문만 보고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어도 대화가 없었어요. 밤에 같은 방을 쓰지만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남편은 침대 끝에 누워 저와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대답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25년의 세월이 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겪어온 시간들, 아이들을 키우며 나눴던 수많은 순간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회사 일이 정리되면 예전처럼 돌아오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아침이면 여전히 남편의 식사를 준비했고, 저녁이면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더 멀어졌습니다. 주말이면 골프장으로 향했고, 집에 있을 때도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가족과의 저녁 식사 시간도 피했습니다. 회사 회식이 있다거나 거래처 사람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핑계를 댔죠. 아이들도 눈치를 챘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지은이는 가끔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이에 무슨 일 있냐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고. 아빠가 바쁘실 뿐이라고요. 봄이 깊어갈수록 저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과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저는 혼자였어요. 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그렇게 봄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인생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25년간 쌓아 올린 평온한 일상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조금씩 깨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몰랐어요. 앞으로 제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그날은 봄비가 내리던 4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흘러내리고 저는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친 뒤 거실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한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외투도 벗지 않은 채 곧장 거실 소파에 앉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차갑고 단호하고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자. 귀를 의심했어요. 저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빗소리만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라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 우리 더는 안 되겠어.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서 근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당신 잘못은 없어. 그냥 이제 끝이야. 그냥 끝이라고요? 25년의 세월이 그냥 끝이라고요? 저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냉정했습니다. 한숨을 쉬며 말했죠. 준호는 이제 다 컸고, 지은이도 곧 대학 갈 나이야. 우리가 억지로 붙어 있을 이유가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어요. 이건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걸요.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던 거예요.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던 그 모든 순간에 남편은 저와의 이별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른 여자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더욱 크게 들렸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침묵으로 시인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얼마나 만났어?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우리는 끝이니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황당해서, 너무 억울해서, 너무 분해서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남편은 서재에서 밤을 보냈어요. 빗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마치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현관으로 가기 전에 식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뭔데? 이혼 서류야. 변호사를 통해 준비했어. 한번 읽어봐.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사무적인 업무 보고를 하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협의서, 재산 분할 명세서, 위자료, 산정 내용 모든 게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회사 지분과 부동산 포함해서 절반 줄게 위자료도 합리적으로 책정했어. 변호사가 확인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남편의 태도는 마치 사업 거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단순한 계약서.
한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어요.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회사 지분 50%, 아파트 시세의 절반, 위자료 얼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 25년을 돈으로 계산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앞으로 생각하면 이게 최선이야. 재산 분할받으면 남들보다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서류를 식탁에 던졌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할 건데? 준호랑 지은이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야?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이혼 협의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고 남편의 도장이 이미 찍혀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간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큰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장에서 옷을 꺼내고 서랍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짐을 싸서 떠나는 모습을요.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가방 지퍼를 잠그고 옷을 개어 넣고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남편은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남편이 신발을 신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어요. 미안해. 그게 남편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문이 닫혔고 남편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어요. 엘리베이터 가는 소리가 들렸고 곧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남편이 늘 앉던 소파, 함께 저녁을 먹던 식탁, 가족 사진이 걸린 벽, 모든 게 그대로인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25년의 세월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하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틀 동안 고민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떤 단어를 써야 아이들이 덜 충격받을까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준호와 지은이를 거실에 앉혀놓았어요. 아이들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소파 맞은편에 앉아 두 아이를 바라봤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기로 했어.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는 눈을 크게 떴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 지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요? 왜 이혼해요? 싸우기라도 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빠가 바람 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게 답이었죠. 지은이는 더 큰 소리로 울었고, 준호는 소파 팔걸이를 세게 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25년을 함께 산 엄마한테. 어떻게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평소에 침착하던 아들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은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우리 엄마 혼자 두고 아빠가 어떡해. 아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준호도 다가와 저를 껴안았어요. 세 사람이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 눈물도 흘러내렸어요. 아이들 앞에서 강한 척했지만 결국 무너지고 말았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지은이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어요? 나갔어. 당분간 집에 안 올 거야. 준호가 이를 악물었어요.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잃게 한 것 같아. 너무 미안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 선택이 아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저는 텅 빈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도 푹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그 여자가 누구일까? 얼마나 만났을까? 어떻게 만났을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지은이 친구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분이었는데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기 혹시 남편분이 요즘 누구 만나시는 거 아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에 쥔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왜요? 뭐 보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강남 레스토랑에서 봤는데 젊은 여자랑 다정하게 있더라고요. 손도 잡고 그러던데. 근데 그 여자가 박미선 씨 같던데요. 혹시 아세요? 박미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남편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던 그녀요. 3년 전에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30대 여자였죠. 회사 행사 때마다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알고 있어요.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박미선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를 떠올렸어요. 박미선은 남편보다 20살이나 어렸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죠. 화려한 외모의 입담도 좋았어요. 회사 행사 때마다 남편 옆에서 웃으며 술을 따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에게 농담을 건네고 남편은 즐거워하며 웃었죠. 그때부터였구나.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
거래처, 송년회, 각종 회식 자리. 제가 집에 있어서 아이들 저녁을 챙기고 있을 때 남편은 그녀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일이라고 했으니까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까? 아니면 확실히 알아볼까가. 결국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아야만 했어요. 정확히 알아야 법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조사가 끝났다고 보고서를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탐정 사무실로 향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어요. A사 용지 수십 장에 빼곡하게 적힌 내용들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박미선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레스토랑에서, 호텔 로비에서, 차 안에서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과 박미선은 2년 전부터 만나왔다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2년 3개월 전부터요. 남편이 강남에 오피스텔을 얻어줬고 매달 생활비로 300만 원을 보냈다는 증거도 있었어요.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계약서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박미선 명의로 수입차까지 구매해 줬더군요. 독일제 세단이었습니다. 가격이 8천만 원이 넘는 차였어요. 저는 10년 된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데 말이죠. 회사 돈까지 썼네. 보고서 마지막 장을 보니 더 놀라웠어요. 남편이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정황도 나와 있었습니다. 개인 용도로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일부 매출을 누락시켜 현금을 빼돌렸다는 내용이었어요. 보고서를 다 읽고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25년 동안 알뜰살뜰 모은 돈이요. 아이들 교육비 아끼려고 헌 옷 입고 미용실도 안 가고 외식도 자제했던 제가요. 그 돈이 다른 여자에게 흘러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탐정 보고서를 들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보고서를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위자료를 상당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60%까지도 가능해요. 회사 자금 유용 부분도 문제 삼을 수 있고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60%요. 남편에게서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다는 말이었죠. 복수할 수도 있었어요. 법적으로 최대한 받아내고 회사 자금 유용건으로 고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딱 절반만 주세요. 정당하게 받고 깨끗하게 끝내고 싶어요. 변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받으실 수 있는데 왜 그러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욕심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랑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요. 정당한 몫만 받고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가로수에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25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제 인생은 계속된다고요. 아이들이 있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있다고요.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시 일어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담담한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남편도 빨리 끝내고 싶어 했고, 저도 더는 질질 끌고 싶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남편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해왔죠. 회사 지분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던 아파트 한 채, 위자료로 3억 원, 총 20억 가까이 되는 재산을 받게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더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와 협의가 이루어졌고 법원 조정 날짜가 잡혔어요. 이혼 신청한 지 3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조정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단정한 옷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죠. 법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멀리서 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 있었죠. 저는 다가가지 않고 반대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조정실 문이 열렸어요. 조정위원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정실로 들어갔어요. 남편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조정위원은 중년의 판사님이었어요. 친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서류가 낭독됐습니다. 재산 분할 내역, 위자료, 금액, 양육권, 포기 조하. 모든 게 명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유 없으시면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펜을 받아 들었습니다. 서류 여러 장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도 옆에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조용한 조정실에 울렸어요. 그 순간 25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조정위원의 말이 들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일어났죠. 우리는 조정실 문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살아.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당신도 후회하지 마. 후회? 왜 내가 후회해? 남편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당신이 뭘 잃었는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었어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내려갔어요.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4월의 바람이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더 맑고 더 가벼운 것 같았어요. 준호가 차로 데리러 왔어요.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차에서 내렸어요. 엄마 괜찮아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엄마 괜찮아. 정말 괜찮았습니다. 슬프지도 억울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홀가분했죠. 25년 동안 저를 묶어뒀던 족쇄가 풀린 기분이었습니다. 자유로웠어요. 차에 탔습니다. 준호가 운전대를 잡고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봄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엄마 점심 먹고 가요. 그래, 좋아. 우리는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밥을 먹었어요. 준호가 이것저것 챙겨주었습니다. 고마운 아들이었어요. 일주일 후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아파트는 팔았어요. 그리고 좀 더 작지만 아늑한 30평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크기였죠. 이사 날 준호와 지은이가 도와줬어요. 짐을 옮기고 가구를 배치했습니다. 새 커튼을 달았고 새 그릇을 샀어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기분이었죠. 엄마 여기 좋다. 우리 집 같아.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야. 우리만의 집. 그날 밤 저는 새 집 베란다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잘할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취업 준비를 했고, 지은이는 대학 입시를 준비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여유가 생겼죠.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근처 공원에서 1시간씩 걸었어요. 도서관에도 자주 갔습니다. 책을 빌려 읽었어요. 오랜만에 저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눈치 볼 일도 없었고, 거짓말 들을 일도 없었어요. 제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웠죠. 한편 남편 소식도 들려왔어요. 친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회사를 정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박미선과 재혼했다더군요. 강남에 새 아파트도 샀다고 했습니다. 잘 됐네. 행복하게 살겠지. 비웃음이 나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제 인생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다시 여름이 왔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준호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지은이도 대학에 합격했어요. 원하던 학과에 붙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우리 모녀는 조용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죠. 준호는 회사에 출근했고 지은이는 대학에 다녔어요.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저녁이면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물었어요. 엄마 아빠 소식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심 없어.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면 돼. 정말 그랬어요. 과거는 과거였고, 현재가 중요했습니다. 저는 오늘을 살고 있었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혼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가더군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울고 자책하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조금씩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돈 일부를 투자해서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뒤 혼자 살기엔 시간이 너무 많았거든요. 준호는 회사에 취직했고 지은이는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동네 상가 1층에 작은 카페를 열었죠. 온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단골들이 생겼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찾아와 커피 한 잔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저는 그런 일상이 좋았습니다. 평온하고 소박했죠. 어느 가을날 오후였어요.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이었죠. 저는 카운터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카페 창밖으로 낯익은 실루엣이 지나갔습니다. 등이 굽은 노인이었어요. 낡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고 있었죠. 박스를 주워 손수레에 싣고 또 다음 박스를 찾아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했지만 그 걸음걸이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어깨를 약간 구부리고 걷는 모습, 천천히 발을 내딛는 모습.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빠르게 걸어 다가갔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기, 실례지만 노인이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민수 씨, 맞았어요. 제 남편, 아니 전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5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머리는 온통 백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옷은 남루했습니다.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은 시커멓게 때가 끼어 있었어요. 정민수는 저를 보더니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알아봤어요. 그의 눈에 당황과 수치심이 스쳤습니다. 당신, 정민수의 입에서 가늘게 말이 새어 나왔어요. 5년 전 차갑게 이혼을 통보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늙고 지친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인수가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죠? 박미선과 행복하게 살 거라던 사람이 왜 이렇게 된 거죠?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정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며 손수레를 끌고 가려 했죠. 도망치려는 거였어요.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카페로 들어와. 제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나 괜찮아. 그냥 가게 내버려둬. 괜찮아 보이지 않아. 들어와. 이야기 좀 하자고. 저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정민수는 망설였어요. 손수레를 붙잡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슬퍼 보였어요.
결국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민수는 구석 자리로 향했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정민수는 샌드위치를 보더니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급하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급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손이 떨렸습니다. 빵 부스러기가 입가에 묻었고 삼키기도 전에 다음 걸 빼어 물었어요. 천천히 먹어. 제가 말했습니다. 정민수가 멈칫했어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샌드위치는 계속 먹었죠. 3개를 다 먹고 커피를 마셨어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정민수가 겨우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민수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이가 나를 속였어. 뭐, 재혼하자마자 내 재산을 노린 거였어. 회사 지분도 아파트도 예금도 다 빼돌렸어. 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명의를 바꾸라고 했어. 사랑의 증표라면서. 결혼하면 서로 믿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서. 바보같이 다 해줬지. 정민수가 고개를 떨고 왔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회사 지분을 절반 넘겼어. 아파트 명의도 공동으로 바꿨고 예금도 대부분 미선이 명의로 옮겼지. 그녀를 믿었으니까. 평생 함께 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이혼 소송을 걸었어. 준비된 각본이었던 거야. 처음부터 내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지. 나는 모든 걸 잃었어. 회사는 미선이가 경영권을 가져갔어. 그리고 내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고소했지. 증거도 조작했더라고. 결국 나는 회사에서도 쫓겨났어. 정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파트도 차도 예금도 다 잃었어. 법적으로 싸웠지만 소용없었어. 미선이 쪽 변호사가 더 유능했거든.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은? 응. 고시원에 살면서 폐지 줍는 걸로 생활해. 하루에 10,000원 정도 벌어. 그걸로 끼니 때우고 고시원비 내고. 정민수가 쓰게 웃었어요. 자조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인과응보지 뭐. 당신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내 벌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이,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망가져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동정도 느껴졌고, 분노도 남아 있었고, 슬픔도 있었어요. 매일 후회해. 당신한테 그렇게 한 것도, 아이들 상처 준 것도, 돈이 뭐라고, 젊은 여자가 뭐라고, 25년을 함께 산 당신을 버렸을까? 정민수가 고개를 떨구며 울먹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복수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망하길 바랐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기쁘지 않았어요. 그냥 허망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정민수는 지난 5년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젊고 아름다운 아내, 강남의 새 아파트, 안정적인 회사.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꿈인가 싶었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 싶었지.
정민수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정민수는 회사 자금 2억 원을 투자했다고 했어요. 미선이가 사업 계획서를 보여줬고 수익 전망도 좋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6개월 만에 실패했고 돈은 돌아오지 않았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들었습니다. 정민수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 그 다음엔 미선이 지인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다면서 투자하자고 했어. 수익률이 좋다면서. 1년이면 2배로 만들어준다고. 정민수는 또 3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회사 운영 자금까지 끌어다 썼어요. 하지만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그 지인은 연락이 끊겼고 미선이는 자기도 속았다고 했대요. 그때부터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 운영 자금이 부족했거든. 거래처의 대금 지급도 밀리고 직원 월급도 제때 못 주고. 정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선이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자고 했지. 단기로 돈을 빌려서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다시 갚으면 된다고. 아파트 담보 대출 5억 원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였으니 그 정도는 나왔겠죠. 그 돈도 미선이가 관리했다고 했어요. 회사 자금 정리를 도와준다면서요. 돈이 들어오자 회사가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 밀린 대금도 주고 직원들 월급도 줬지.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까? 정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왔더니 미선이가 없었어. 짐도 다 없어지고 연락도 안 됐지. 전화는 꺼져 있고 카톡도 차단됐어. 정민수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처음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어. 사고라도 난 건가 싶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 그런데 그날 저녁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 대출금을 갚으라고. 무슨 말이야? 대출은 장기로 받은 거 아니었어. 아니, 단기 대출이었대. 3개월 만기. 그런데 미선이가 원금 일부를 빼돌렸던 거야. 그것도 여러 번. 정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제 알았지. 미선이가 돈을 다 빼돌렸다는 걸. 회사 계좌도 확인해 봤더니 비어 있었어. 운영 자금도 예비금도 다 없어졌더라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정민수의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경찰에 신고는? 했지. 사기라고 신고했어. 근데 경찰이 뭐라는지 알아? 서류상으론 다 합법이래. 내가 자발적으로 명의를 이전했고 투자도 내 결정이었으니까. 대출도 내 명의로 받은 거고. 정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변호사도 만나봤어. 결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다고는 했는데 입증이 어렵대. 미선이가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60대 남자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박미선,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중에 들었어. 미선이는 그 돈으로 다른 남자랑 외국으로 도망갔다더라. 젊은 사업가래. 이미 그 남자랑 몇 년 전부터 만났던 거였대. 뭐, 애초에 계획된 사기였던 거야. 나를 처음 만날 때부터 목표는 돈이었던 거지. 사랑, 그런 거 없었어. 전부 연기였어. 정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휴지를 건넸어요. 정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바보같이 다 속았어. 회사도, 아파트도, 예금도.
25년 동안 모은 돈을 1년 만에 다 잃었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동정과 안타까움, 그리고 묘한 허탈함이 섞여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정민수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한 것에 대해 인과응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망가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60대 초반의 나이에 폐지를 줍는 삶이라니요. 5년 전 강남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살던 그 사람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더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민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자조적인 웃음이었습니다. 나 벌 받는 거야. 당신한테, 아이들한테 잘못한 거. 이게 내 업보인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동정과 안타까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분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을 감아도 정민수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구부정한 등, 거친 손, 남루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요.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의 아버지였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아이들을 키웠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해야 하나,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뭔가 해줘야 하는 건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카페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밤에 집에 돌아와서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도 정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먹고 있을까? 어디서 자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카페 문을 닫고 그 거리로 향했어요. 정민수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해줄 건지는 정하지 못했지만 일단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거리를 걸었습니다. 정민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손수레를 끌고 박스를 찾아다니고 있었죠. 저는 다가갔습니다. 민수 씨. 정민수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왔어? 또 왜? 이거. 저는 준비해온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죠. 지난 며칠 동안 카페 수입과 제 예금에서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이게 뭐야? 정민수가 봉투를 받지 않고 물었습니다. 일단 받아. 병원도 가고 제대로 된 방도 구해. 고시원 말고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 못 받아. 나 당신한테 받을 자격 없어. 정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손을 뒤로 빼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격이고 뭐고 없어. 그냥 받아.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돼. 인수가? 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수가, 나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아이들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정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볼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어요. 60대 남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정민수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도 당신을 미워했어. 정말 많이 미워했지.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5년 동안 매일 밤 당신을 원망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25년이 뭐였냐고. 혼자 울면서 잠들었어. 정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냥 안타까워. 미움도 남아있지만 동시에 안타까워. 우리 함께 살았던 25년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인수가 용서하는 건 아니야.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다시 시작하자는 것도 아니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그건 절대 불가능해. 그냥 사람으로서 도와주고 싶어. 그게 다야. 정민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움켜쥐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민수의 목소리는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돌아섰어요. 병원 가. 아프면 치료받고. 연락할 일 있으면 카페로 와. 그렇게 말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제가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후로 정민수가 카페로 가끔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식사를 대접했어요. 따뜻한 밥 한 끼, 국 한 그릇.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지나 다시 겨울이 왔어요. 그리고 또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흐르더군요. 정민수는 작은 경비 일자리를 구했어요. 아파트 단지 야간 경비였죠. 제가 아는 동네 분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월급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폐지를 줍는 것보단 훨씬 나았어요. 무엇보다 안정적이었죠.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정민수가 카페에 들렀어요.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 감사의 표시야. 화분에는 작은 꽃이 피어 있었죠. 분홍색 꽃잎이 예뻤어요. 고마워. 예쁘다. 저는 화분을 받아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정민수가 의자에 앉았어요.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인수가 나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고향, 고향에 아버지가 물려주신 조그마한 땅이 아직 남아있더라고.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살까 해. 조용히. 정민수는 조용히 웃었어요. 담담한 미소였습니다. 서울에선 너무 많은 게 떠올라. 지나간 일들, 후회되는 일들. 새로 시작하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시골 공기 좋고 조용하잖아.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고. 평생 후회하며 살 거라고. 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직접 전화해봐. 준호도 지은이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릴 거야.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용기 내볼게.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녔고 햇살이 따뜻했어요. 인수가 진짜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아마 길바닥에서 죽었을 거야.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민수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진심이야.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서로 고마운 거지. 당신도 25년 동안 가장 역할 해줬잖아. 아이들 키우느라 열심히 일했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차를 마셨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개나리가 노랗게 물들었죠. 잘 지내. 당신도 건강하고. 정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등이 펴진 것 같았어요.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였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정민수가 놓고 간 화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구나.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고 그 시간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저는 더 강해졌고 더 성숙해졌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새 손님이 들어왔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문을 통해 빛이 쏟아졌어요. 저는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인생은 계속되고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어요.